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수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여야의 설 맞춤형 민생 공약을 살펴봅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황교안 국회 농해수 위원장과 함께 새 상임위 현안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서울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여야의 4.15 총선 준비 상황,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의를 공식 수락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번 4.15 총선을 진두지휘합니다. 또 당이 전략 공천지역으로 정한 서울 종로에 출마합니다.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입니다. 이 전 총리는 총선 목표에 대해 최대한 일석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잡음 없이 공천이 잘 마무리되길 바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관위는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간 공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임명장을 받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천을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저희들 공정하게, 엄정하게, 그리고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 나가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배출되도록 공천 작업에 최선을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의 막도 올랐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설 명절 민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 등을 찾아 귀성객들을 배웅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소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여러 민심이 몰리는 기차역입니다. 각 정당들은 이곳에서 민생 챙기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용산역을 찾아 집토끼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종로 출마 제의를 수락한 이낙연 전 총리도 여수행 열차 앞에서 시민들을 배웅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도 합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역사한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고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각각 공약 홍보물을 분주히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은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한국당은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건넸고 세보수당은 새로운 보수를 강조하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민생 챙기기에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귀성객들의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홍혜진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총선 준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연 기자, 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일부 지역구 출마자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거나 또 상징성이 큰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지역구 출마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서울 종로 출마가 확정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서영수 의원 불출마로 전략공천 지역이 된 경남 양산을에는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 경남지사 출신이기도 하고 경남 쪽에 연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구는 현재 김포 갑인데 경남 쪽으로 이번에 돌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경기 김포갑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데요. 본인도 지역구민들과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몇 번의 고사를 거듭했는데 당에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결국 김 의원을 경남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예. 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PK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잡고 PK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을 고심해 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 의원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출마와 함께 PK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뭐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죠. 김홍걸 민하협 대표 지금 상임의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호남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DJ 적통성을 내세워서 호남 지역 출마가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예.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권 지역 출마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마 수도권도 몇 군데를 해봤을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일산 쪽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또 오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영입했던 청년 인재 원종건 씨인데요. 원 씨는 청년이라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비례대표 대신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에 출마하고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당당히 유권자 선택을 받겠습니다. 험지호도 좋고 더 험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의 패기로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이 원 씨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거든요. 예. 이 지역이 패기 있어 보이네요. 네. 이 지역이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그 서울 동작을이라서 여기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원 씨는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예. 네, 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할지 말지 고심 중인 몇몇 후보들도 있죠. 김 기자.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또 지역구 세습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죠. 네,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 씨는 아버지 네.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예.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이 당에서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원혜영 공간위원장, 중진 의원 등으로부터 스스로 불출마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거든요. 결국 문 씨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아쉽지만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뜻을 접고 감당해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김희경 전 청와대 대변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예비 후보 적격 판정자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김 전 대변인은 빠졌습니다. 아, 두 번이나 지금 보류가 됐군요. 네, 또다시 판정을 유보한 건데요. 검증위는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부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지만 내용 중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현장조사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8일 검증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때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적격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은 야당의 총선 준비 상황을 살펴보죠. 홍혜진 기자. 한국당 어제 8명의 공관위원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 준비 속도를 내면서 출마 후보자들 등록 일정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인데요. 한국당은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간의 이 총선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20, 30대 후보자와 그리고 중증 장애인, 탈북민 등은 심사료와 또 경선 비용을 전액 혹은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심사료액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경선 비용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 실시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은 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한국당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홍 기자, 공천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이 또 공정해야 할 테고 또 공관위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영우 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오면은 이 불이익을 각오하라 이러라든지 황교안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현역 의원 절반 교체 발언만 보더라도 이 한국당의 대대적인 물갈이 어느 정도 예견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당을 전면으로 비판했었죠. 좀비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었던 김세연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물갈이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 예고에 일각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 공천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공관위에 공정한 공천 규칙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공천의 큰 기조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공천 룰과 기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천에서 이겨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김영우 위원장은 어떠한 외부 세력에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공관위원들은 황 대표를 향해서 이 공천에서 손을 떼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옥새 파동이라고 불렸었죠. 이 굉장히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큰 소동 없이 공천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여야가 오늘도 인재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김 기자. 네. 민주당은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던 이소현 씨를 지금 영입해서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이소현 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그 안에 타고 있던 아들 태우 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이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1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아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씨는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우선인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정치에 발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일에 관한 한 아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네, 한국당은 오늘 6차 총선 영입 인사도 발표를 했는데요. 홍 기자, 누군가요? 네,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 씨입니다. 이미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대중들에게는 조금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허 씨는 20대에 창업을 해서 20년 넘게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해왔고 정치인이나 기업 임원, 브랜딩 코치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허 씨는 입당식에서 한국당은 쇼통과 같은 인위적인 변신이 아니라 진짜 변신이 필요하다면서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밀착형 공약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설 밥상머리 민심이 향후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설 밥상에 4.15 총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설 민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민생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공략한 총선 공약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을 2024년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낙후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지원책도 준비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을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상권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 능력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영세 사업자들이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과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고 배달 앱 시장 확대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늘 발표한 공약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보수당은 군 복무 중인 청년을 겨냥한 병역 보상금과 군제대 청년 임대주택 가점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3천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 제도를 약속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1억 아파트 100만 호 공급으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여야가 내세운 생활 밀착형 공약이 설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한 폐렴이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약하지만 전파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보건당국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설 연휴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는 만큼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역과 증상자, 접촉자의 추적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염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한편 면밀한 상황 판단을 통해서 또 상황 파악을 통해서 대응 수준을 신속하게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국민들께도 각별한 관심과 또 조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를 넘어 완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실질 국민 총소득이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경제 성장률 2%도 정부의 재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민간 영역의 성장이 0.5%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앞뒤 안 가리고 쏟아 부어가지고 2% 성장률 억지로 만들어 놓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 참 한심합니다. 또 황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1:1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하면서 회담에서는 경제 민생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부 검찰 인사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공정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함영수사 의혹 등 정권 비리 수사 책임자를 모두 자천시킨 2차 대학살을 감행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인사는 친문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설 연휴 이후 공식 출범합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까지 5개 지역의 시도당 등록 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중앙당을 창당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요청에 따라 당명을 변경한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며 창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21대 총선이 3달도 아직 안 남았지만은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를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획정 기준을 국회가 정해주지 않아서인데요. 임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은 지난해 3월까지였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에야 통과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임시선거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문희상 국회의장과 중앙선관위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 후보 등록과 재외 선거인 명부 확정 등 선거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쫓겨가지고
굉장히 어떤 졸속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빨리 확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선거구 획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딱. 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다음 달 26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여야는 국회의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하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여권 4+1 협의체는 농산 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전북 김제 부안의 13만 9,400명을, 반면 한국당은 표의 등가성을 위해 동두천 연천의 14만 500여 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협상과 국회 표결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얼돌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특히 어린이를 본뜬 리얼돌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성인용 전신인형 리얼돌은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현재 전국에 30여 개의 체험방이 생기는 등 국내에서도 리얼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돌 판매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리얼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아동 형상 리얼돌은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무소속 정인하 의원이 아동 리얼돌 금지 법안을 발의해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아동 리얼돌의 수입, 제작, 판매, 소지까지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아동 리얼돌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리얼돌의 산업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리얼돌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70년대, 80년대 전 세계 왕구류 장난감을 1위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른 형식의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리얼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이너 회복으로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덴마크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2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리직 사퇴 이후 관심이 집중돼 오던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결국 예상됐던 대로 오늘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수락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 총리의 출마로 전통의 정치 1번지인 종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크나큰 영광이라며 종로 출마 수락 의사를 밝힌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종로 출마 권유 이유에 대해서 현재 유력한 당의 대권 후보 중 한 분이고 종로라는 상징성을 감안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정치사에서 종로가 가지는 상징성과 무게감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종로는 그간 거물급 정치인들을 연거푸 배출한 곳으로 꼽혀왔는데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종로구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명실상부 대권으로 가는 정치 1번지가 된 이유인데요. 지리적으로도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는 물론 행정부의 핵심인 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는 데다
민심 표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한 광화문 광장이 있다는 점 역시 종로가 가지는 상징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 총리는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한다라면서 사실상 총선 맞대결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정치 1번지 종로가 이번 총선의 가장 뜨거운 승부처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대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선택한 8명의 공관위원 중에 유독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해체까지 요구했던 3선의 김세연 의원입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속한 한국당을 향해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비판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3선의 김세연 의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발탁되자 당 내에선 예상을 깼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고뇌의 결단, 그런 개혁의 마인드, 그리고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자세, 또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편하고 단호하다며 김세연 의원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8명의 공관위원 중에 6명이 외부 인사, 게다가 내부 인사 2명 중에 당연직인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김세연 의원이 사실상 유일한 당내 공관위원인 셈인데요. 김 의원은 오늘 공관위 첫 회의에서 오직 애국심과 양심 2가지만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읍참마속의 칼을 뽑아든 한국당 공관위, 앞으로 강도 높은 공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 발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에 여성 인재 영입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안타깝게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연 씨를 12번째 인재로 발탁을 했고요. 한국당에선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을 7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으로 영입된 이소연 씨는 아들 태호 군을 사고로 잃은 후 직접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이른바 태호 유찬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던 인물입니다. 영입 제안을 받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이해찬 대표의 오랜 설득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호 군의 사고 이후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이 씨는 앞으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반복되는 불행의 쇠사실을 끊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쇼통과 같은 인위적인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정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당 영입인재인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은 20대에 창업을 해서 20년 이상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해온 브랜드 전략 전문가입니다. 특히 지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당은 허 씨가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21대 총선을 80여일 앞둔 만큼 여야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인재 영입전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과연 어느 당이 설날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정치권의 외부 인재 영입과 공천 작업은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의 키워드에서 한국당 공천 관리 소식이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죠. 위원 구성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파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와 전략이 담긴 공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김영호 위원장님이 이 당 내부 인사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인적쇄신, 물갈이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당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내부의 압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8명의 위원 명단이 나왔을 때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은 앞서 우리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에서 좀비 정당 이런 용어까지 써가며 쓴소리했던 김세현 의원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했던 걸로 아는데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추천했지만 황교안 대표도 그 취지를 적극 받아들였던 건가요? 일단은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정권을 준 이상 또 김영호 위원장님의 어떤 판단이 있으신 부분을 황교안 대표님이 존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김세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당을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시지 않고 그리고 불출마 선언까지 또 하신 부분이 있고 그 진정성에 있어서 당을 위한 진정성에 있어서는 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잘 이렇게 공관위의 멤버로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있었던 공관위 첫 회의에서는 대략 어떤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는 상견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 여성, 청년과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그 경선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등의 그 내용과 그리고 기존의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내용들을 보고받는 그런 공관위의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총선에 도전할 후보자 신청 접수 일정이 오는 30일부터 5일까지로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런데 보수 통합 신당이 구성이 되면 공관이라든가 후보들, 특히 공관의 경우에는 통합되거나 재구성될 가능성은 없나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많은 또 보수의 통합이 예정돼 있는 세력들도 또 공관위의 결정이나 지금 현재 이런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존중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이 공관위가 새로운 그 보수 통합에 따른 어떤 재구성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혁통위에서도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통합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그런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걸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연이새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민주평화당 황주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역구도 왔다 갔다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너무 힘들어요. 선거 때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이름이 긴데 줄여서 얘기할 때 농해수위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저도 정식 명칭은 다 외우지 못합니다. 위원장이 정식 명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다 외우지 못한다. 하나씩 빼고 그러더라고요. 네, 농해수위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 국회 시작하실 때니까 18년 7월에 시작하셔서
이제 한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상임위원장 이제 전반기 후반기씩 이렇게 맡으신데 중간에 바뀐 분들도 있던데 계속 하고 계시네요. 네. 예, 20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좀 평가들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농해 수위는 엄청 좋은 평가를 받으셨네요. 한 번도 파행이 없었다. 성과도 1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이끄신 덕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평하신다면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동료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뜻밖의 좋은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거니와 또 이제 우리 농해수위원회에다가 상임위별로 국회의원 17개 상임위잖아요. 17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의 평균이 29%예요. 근데 저희 농해수위원회가 1위인데 국회의장의 말씀에 의하면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이다. 52.9%. 평균의 거의 2배 가까이 정도로 법안 처리. 2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보건복지위원회보다 한 15% 앞서는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상임위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인데 열심히도 있지만 보통 좀 어려운 게 또 입장 차이라든가 여야 차이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이제 하게 법안 처리 많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다는 뜻의 다른 말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리더십으로 국가 리더십을 이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제 주제를 아는데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도대체 국민이 이게 표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뭐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제목이 싸우지 않는 정치. 또 책을 내셨군요. 근데 상임위에서 싸우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입법 정책이라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싸우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제가 국회 다른 상임위를 보니까 싸우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시간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5시간을 싸웠다. 그러면 나머지 일하는 시간이 5시간일 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5시간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후유증 때문에요? 후유증 때문에 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다음에 뭐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5시간 싸우면 나머지 5시간도 공치고 마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가 다행히 우리 19분의 여야 의원들이 다 서로 양보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저도 스스로 늘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치를 한달까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의 운영 모습을 국회 전반으로, 국회 전반의 모습을 국가 전체의 모습으로 상향시키면 좋겠네요. 정말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 김 교수님.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지금 국회를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물론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장은 무당적입니다. 국회에 당선이 되면 그날로, 그 다음 날로 본인의 당적을 버려야 됩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죠.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명이 300명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300명에서 한 20-30명 정도는 초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1, 제2 여당에게 큰 거대 정당들이 그저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 당만이 옳다고 싸우는 데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장보다 더 국회의장다운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20-30명이 있으면 훨씬 덜 싸우게 될 거다 하는 게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네, 방금 또 직접 소개를 하셨지만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대표 발의와 처리 건수에서 압도적인 또 1위, 입법왕으로도 참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노농천의 최대 수건 중 하나였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주 큰 결실로 평가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법안입니까? 이제 특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이제 특별조치법 또는 특조법 그러는데 그게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시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쪽에서는 아주 최대의 민원 숙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대표 발의를 했고 1년 반 정도 상당히 집중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들은 심각한 과제겠지만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더라고요. 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부동산의 실제 소유와 법적인 등기권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도시에서는 없습니다. 도시에서 한 평이 얼마나 비싸고 이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됐는데 농어촌 지역은 뭐 문중답이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 알고 있지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 보니까 또는 돌아가셔서 상속하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특례 조치인데
그걸 이번에 해서 아주 지역에서 다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 제가 세 가지를 보람을 느끼는 게 하나는 이번에 특조법 통과시킨 거. 또 하나는 국회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 교수님 아시지만 이 특활비 있죠.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에다가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매달 영수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직접 갖다 주는 돈이에요. 언론에서 비판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권력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 다 특수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 25명의 국회직 간부들, 뭐 저도 이제 위원장이니까 그중 한 명이고 그 사람들이 특수활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말씀에 하면 황주홍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으면 국회가 지금처럼 특수활동의 전면 폐지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 하나는 쌀이 우리나라가 남아 도는 나라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묵은 쌀, 그러니까 먹지 않는 고미들은 사실은 이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창고 비용만 들어가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국회에서 거의 뭐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3년째 5만 톤씩 지금 무상 원조를 아시아 아프리카 그 굶어 죽는 나라에 보내고 있는 것. 이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기는 세 가지입니다. WTO 개도국 지휘포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무역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공업 분야하고 농업 분야. 이제 농해수위 아까 개별로 보자면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님께서도 간혹 한 단위를 뺄 정도로 그런 만큼 또 이제 살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이번 WTO에서 개발도상국지 포기하기로 우리 결정했는데 특히 농업 관련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도국지 포기한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25일까지 입장을 결정해라 하고 이제 입장을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주 타겟이 주 겨냥을 한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건 중국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세계적인 농업이 이제 필요한 나라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포기해라 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동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먼저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 협상 과정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가 서로 결의 안 합니까? 저희에서는 이제 농해수위원회에서는 만장 여야 없이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전원일치로 개독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국회 결의안을 정부에다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어진 가운데 대책 마련해야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예산을 많이 이제 농업 분야에 많이 편성 배정을 해서 지금 상대적인 희생이 계속 강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다시 이번에 농업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한 영역만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시키는 이런 국가 정책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조차도 지금 뭐 굉장히 한심합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 농가들 걱정도 참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교적 확산은 잘 막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를 넘겨서도 야생 멧돼지 변사체가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인천의 소 농장에서 구제역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 방역 조치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 아주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것은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제 전망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쌀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는 부분 해외 원조 지금 하고 있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농업소득보전법 이제 개정안 국회 통과해서 그나마 지금 이제 2022년까지인가 13.8%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뭐 계산하기 따름이지만은 한 250원에서 300원 수준입니다. 커피 한 잔에 우리 얼마입니까? 적어도 1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을 커피는 너무 비싸긴 합니다. 너무 비싸긴 한데 뭐 하여튼 홍차로 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쌀값이 제대로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 목표 가격을 21만 4천 원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씩 오른 거예요. 그런 셈인데 저는 줄곧 이제 위원장으로서 22만 원, 22자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농민의 이건 여야 없는 거 아니냐 말이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자 말이야. 국가 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투입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분야에는 왜 농업부자 이렇게 예산에 인색하느냐 하면서 20원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1만 4천 원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변동 직불금이 이번에 지급이 됩니다. 곧 지급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번으로서 변동 직불금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변동 직불금이 폐지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른바 이제 통합형 공익형 이제 직불제로 가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확보돼 최소 3조 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에 담겨온 것은 편성해 온 것은 2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8천억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3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또 다시 칼질해가지고 2천억이 올라온 그러니까 2조 4천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천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의 현실이 그렇게 낙관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공익형 직불제가 중소농가 소득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이제 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소 뭐 하여튼 농가들의 쭉 직불금을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 하는 건데 예산 규모를 늘리면 지금 이제 정책은 영세농에 좀 더 직불금 규모가 좀 크게 하고 대농들에게 조금 규모를 이제 적게 한다는 건데 우선 저는 이제 대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농어촌 지역에서 부자해봐요. 얼마나 부자겠냐 말이에요. 꼭까지 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못 사는 수준인데 그 대농들에 가는 예산을 줄여야 할 정도로 국가 예산이 지금 핍박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책적인 발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 예산을 5%로 올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인데 5%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예산의 5%가 농업 예산이었습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올라와야 더 이제 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고 그다음에 예산적인 여력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제 그 농어촌을 대변하는 대의 권력에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지역구 획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획정이야 행안위 관련 쪽이기도 다른 쪽이기도 합니다만은 농어촌 지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역구 250석 대 50 이야기할 때는 농어촌 관련 지역에 대한 다른 조항을 넣어서 배려하는 걸로 얘기됐었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그런 문제가 따로 들어간 거 아니죠? 뭐 아직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53대 47로 이제 딱 현지처럼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난 지역만 좀 이제 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 의석 뭐 제가 이제 호남입니다만 호남을 포함한 농어촌 의석이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마 뭐 지금 한 석 정도 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뭐 논의만 지금 무성한 상태인데 그래서 선거구제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봐서 큰 변동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준 지역의 이런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황 의원님 지역구가 한 지금 엄청 크죠? 서울의 거의 5배입니다. 서울의 개별 지역구에 비해서. 서울의 국회의원 숫자가 49명입니다. 근데 면적상으로는 제가 5배니까 서울의 국회의원 수로 서울 전체의 5배라? 전체. 서울 전체 국회의원 49명이니까 50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50명 잡아서 그거보다 5배니까 제가 250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만 보면. 딱 영토로 보자면 그렇군요. 문제 심각하죠. 인구만으로 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역 대표성인 가진 뭐 양원제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20대 국회 입법왕 우리 황주영 위원장님이 이번 총선에서는 또 3선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21대 국회까지 입성을 하신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실지 정치인 황주영의 향후 도전과 계획이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300만 또 농어민과 지역 주민들께 설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싸우지 않는 정치, 싸우지 않는 국회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층이 싸우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멸망의 시발은 지도층의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조선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조선이 일본한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선은 조선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잘못되기를 우리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대한민국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층의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겁니다. 싸우는 국회라는 것이 그렇게 망국적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싸우는 국회를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21대 국회에 싸움꾼을 여러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조건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별이 어렵습니다. 싸움꾼인지 일꾼인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까 말씀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초당적으로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는 태부적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중재의 도덕적인 어떤 그 역량과 그다음에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한 20-30명 정도만 저는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충분히 저 싸우지 않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콘클럽의 교황 선출 방식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황 선출할 때 안 싸우잖아요. 계속 원래 싸우니까 한때는 이랬대요. 교황 선출을 하는데 무려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 그럼 임기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임기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그 시 당국에서 물과 빵만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올 때까지 못 나와 하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 뜻이 콘클라베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적어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책임자들 몇 사람만 불러놓고 완전 합의 볼 때까지 못 나오게 문 잠가놓고 물하고 컵라면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합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못 볼 이유가 없습니다. 새해에 하여튼 여러 가지 희망과 또 어려움이 교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망의 크기를 줄이고 희망의 크기를 더 키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님, 농해수위 그동안 해왔던 활동과 더불어서 농촌의 사정, 또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듯이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방향과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벌써 오늘 오후부터 전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공사에 따르면 내일 새벽 시간까지 하행선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휴 동안 큰 추위 소식은 없지만 영동과 경북, 제주 곳곳에는 눈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고향 가시는 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